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경호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에 대해서 봤다면 이번에는 장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경호를 하는데 피경호자에게 대통령이냐 아니면 또 국회의장, 국무총리냐 이게 대상이었다면요. 장소 어디서 하느냐라는 부분이죠.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연도라는 게 있는데 연도라는 도로라는 말이에요. 노상이나 노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경호 대상자가 행하는 육로, 철로, 철도.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이게 기차 탔을 때 피경호자를 또 어떻게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일단 위험성이 적은 곳에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육로를 갈 때 경호 대응은 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정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동 시 대중과 접촉이 많고 유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행사장의 경우에는 3선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연도 경우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조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차들은 다 우회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숙소 경호가 있어요. 숙소 경호. 경호 대상자가 이제 숙식을 하는 그런 곳인데, 공관이랄지, 관저, 그다음에 사저, 임시로 머무는 장소, 이런 걸 말합니다. 행사장 경우에 이제 준하지만 체류 기간이 길고 야간 근무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행사장하고 달리 야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호텔에서 숙소 경우는 투숙층과 직상하층, 바로 위, 바로 아래층 안전 확보가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유동 경계가 또 필요하고요. 복도에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징에 따라서 나눠져야 되겠죠. 일단 연도 경호, 숙소 경호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행사장 경호가 있어요. 행사장 경호. 행사장 경호는 이렇게 3선으로 앞에서도 봤지만 권총 유효사거리, 소총 유효사거리, 그리고 또 멀리 원거리 경계를 해야 되는 3선, 1, 2, 3선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곳인데, 행사장 경호라는 거는 피경호자의 참석하는 행사, 여러 가지 행사에 따라서 뭐 공식, 비공식, 뭐 이렇게 또 나눠지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경호 대상자가 이제 비교적 오랜 기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이 이러한 행사 기간 동안 테러를 자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약점들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경호에 임해야 되겠죠. 이 계획을 세우고 이래야 됩니다. 장소에 따라서 노상 경호, 숙소 경호, 그리고 행사장 경호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이상은 이제 장소에 따라서 나눴어요. 장소에 따라서 노상, 숙소, 행사장. 이거는 장소죠. 노상이냐, 아니면 숙소냐, 행사장이냐. 앞에서 대상은 누구냐, 여기에. 국내 요인이냐, 그 다음에 국외 요인이냐. 가포, 의료, 병호, A, B, C, D, E, F. 이렇게 나눠졌다면, 그러면 이제 이제는 장소였고요. 이제는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직접 경호, 간접 경호.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직간접적인 거 이런 부분들인데 직접 경호와 간접 경호를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경호 목적에서 행사장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경호하는 거 있고, 간접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지역에 대한 경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간접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제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좀 보면 돼요. 여기는 이제 행사장 경우에서 나눠지는 거죠. 앞에서 보는 이 행사장 경우를 직접 할 것이냐 간접적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니까요. 다시 보시면 장소에 따라서 연도 경우, 숙소 경우, 행사장 경우 있고, 행사장 경우는 직접 경우와 간접 경우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에요. 이제 성격은 자주 출제돼요.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 행사장 경우를 하게 되는데, 이 행사 성격에 따라서 경호 계획을 세울 때 좀 달라지거든요. 이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냐. 완전 공식, 공식, 비공식, 완전 비공식, 약식 이렇게 이제 나눠져요. 이제 공식, 비공식, 약식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공식, 그 다음에 비공식, 약식. 근데 여기에 완전 이제 공식, 그리고 그냥 공식. 그 다음에 여기도 완전 비공식,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완전 공식, 공식, 완전 비공식, 공식, 비공식, 약식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완전 공식은 이제 뭐냐,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대통령 취임식이면 어때요? 해외 인사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테러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만전을 기해야 되겠죠.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미 언제 어디서 한다는 게 다 알려져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삼성 경호를 하게 됩니다. 완전 공식도 이렇게 삼성 경호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대통령 취임식, 그 다음에 국군의 날 기념행사, 아펙 회의, 월드컵 축구 대회, 올림픽 이런 대규모 행사들을 말합니다. 자, 공식 행사. 공식 행사는 경호 관계자 간에 사전에 통보받아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공식 행사는 요 국경일 행사예요. 3.1절 행사랄지 이런 것인데, 이것도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삼선 경호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공식 행사를 1호라고 한다는 것도 잘 알아두세요. 일단 공식 이걸 이제 1호라고 한다. 1호.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이 2호죠. 2호. 여기 2호고요. 그러니까 1호, 2호, 3호 이렇게 되죠. 1, 2, 3. 1호 공식, 2호 비공식, 3호 약식. 그리고 이제 완전 공식, 완전 비공식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호, 2호, 3호 이것도 성격에 따른 겁니다. 성격에 따라서. 자, 그럼 비공식 이게 2호잖아요. 공식, 비공식, 약식. 그 다음에 완전 공식, 완전 비공식 이렇게 나눠지니까요. 비공식은 뭐냐? 이게 현장 방문을 하는 건데 예정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이제 요게 이제 포인트죠.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이걸 뭐라고 한다? 2호 또는 비공식. 공식, 비공식, 약식 이렇게 되는데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지는 걸 비공식 2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완전 비공식은 뭐냐? 공연 관람이에요. 영화 관람, 운동한다 할지 대통령이 뭐 이제 앞에 뭐 러닝을 하거나 뭐 이런 거죠. 사전 통보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행사 시 실시하는 건데, 경호 지시가 전혀 없는 행사인 경우에요. 민정실체. 그 다음에 출퇴근 시에 하는 걸 약식이라고 한다. 일단 지금 이상 우리는 경호 행사 성격에 따라서 봤어요. 성격은 1호, 2호, 3호로 나눠지는데 공식, 비공식, 그리고 약식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완전 공식, 완전 비공식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제 수준입니다. 수준. 경호 수준. 그러면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 성격이 뭐냐? 여기서 1, 2, 3호로 나눠졌다면 뭐 경호처의 기준으로서 경호를 얼마만큼 할 거냐? 이게 경호 수준이겠죠. 수준이 또 1, 2, 3급, A, B, C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수준을 이제 1, 2, 3 여기는 급수로 하는 거예요. 1급 수준, 2급 수준, 3급 수준. 그러면 요거는 이제 A, B, C 이렇게 두는 거죠. A급, B급, C급. 1급 정도 해야 되냐, 2급 정도 해야 되냐. 우리가 수준이 뭐냐? 뭐 태권도를 하는데 1급이냐, 2급이냐 이렇게. 뭐 바둑이 1급이냐, 2급이냐 이런 것처럼 수준이 뭐냐. 자, 이거 뭐냐면 이제 국가 원수급에 대한 국빈 행사를 하는 게 1급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미 노출이 돼 있죠.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해가 증대된 상황. 대통령 등에 대한 것이 1급이겠죠. 자, 2급은 뭐냐면 국무총리나 수상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결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3급은 장관급. 이게 사전 경호 조치가 이렇게 전무한 상황. 그러면 경호 조치가 정도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수준에 따라 수준이 1, 2, 3급이다. 수준 우리가 급으로 하면 수준이잖아요. 수준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경호 수준에 따라서 1급, 2급, 3급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시점인데요. 활동 시점. 시점과 방법인데 예를 들면 예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럼 선발대를 보내잖아요. 대통령이 가기 전에 미리. 왜 그러냐면 그 행사장에 뭔가 위험 요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선발대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선발 경호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함께 가는 걸 우리는 이제 근접 경호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선발 경호란 경호 대상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미리 이제 한번 하루 사전에 행사장에 파견된 걸 바래요. 그러면 사전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 답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보나 어떤 보안 유지, 그 다음에 안전 검측이라는 거는 행사장 안에 폭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가는 거, 선발 경우고요. 이제 근접 경우는 수행 경우죠. 같이 멈춘다 할지 또는 이동할 때 이제 함께 가는, 이제 근접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죠. 실제 대통령 경호처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근접 경호,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발 경호와 근접 경호, 이렇게 나눕니다. 시점에 따라서 선발, 근접. 그러면 미리 가냐, 아니면 같이 가냐. 선발이냐, 근접이냐. 시점에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무 형태로 보면은, 경호원들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근무할 때 이제 근무 형태죠. 근무 형태, 노출 비노출 혼합. 그런 이제 노출 비노출 같이 하는 것이죠. 공격자의 접근을 심적으로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호원들이 옆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비노출은 비밀리하는 거고요. 혼합은 두 개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근무 형태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동 수단은 우리가 이 경호원들이 걸어서 경호하느냐, 보행, 그 다음에 차량으로 하느냐, 아니면 열차로 하느냐, 아니면 배 타고 항공기로 하느냐. 이게 이제 수단이죠. 수단. 뭘로 하느냐, 수단. 보행, 차량, 항공기, 선박, 그리고 열차, 이렇게 수단입니다. 이동 수단. 이제 요걸 뭘 내냐면은 뭘 기준으로 내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동 수단에 따라서 열차, 항공기, 선박 이렇게 가는 거고, 근무 형태, 노출, 비노출, 혼합, 시점, 선발, 근접, 그리고 수준 1, 2, 3급, ABC급, 그 다음에 행사 성격 1, 2, 3호, 1, 2, 3호, 공식, 비공식, 약식,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숙소, 노상, 그리고 연도죠, 행사장,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일단 이제 경호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이제 경비로 가보죠. 경비기관입니다. 경비와 관련해서 공경비가 있고 사경비가 있습니다. 공경비는 경비경찰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경비는 우리나라 두 가지 나눠져 있죠. 여러분 공부하셨겠지만 민간경비와 청원경찰로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비기관, 국가기관, 공권력으로 하는 국가기관인 경찰, 그리고 경호처,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경비는 사적인 경비라고 말하고 민간경비, 이제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공경비와 사경비. 비교를 해보면, 일단 공경비라고 하면은 일단 경호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경비의 경우에는 신변보호 경비,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공경비는 불특정인, 즉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사람들,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개념이라면, 여기에 민간경비는 특정 의뢰인, 즉 돈을 주고 이렇게 의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민간경비는 계약에 의해서 돈을 받고 해주는 거죠. 민간경비는. 근데 여기는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수령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거를 그래서 경제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공공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경제제.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는 영리기업이고, 여기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요. 통치권을 갖고 있다. 근데 공통점은 있죠. 범죄 예방 활동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질서 유지 활동. 그 다음에 위협 방지랄지, 이런 거는 공통점이죠. 재산을 보호하고, 이런 이 경호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공통점은 갖고 있습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해 봤고요. 이제 경비 대상. 우리 앞에서는 이제 경호 분류에 대해서 봤고, 지금 우리는 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경비, 경찰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이 경비로서 공경비를 한번 보면, 공경비로서의 대상이라는 것은, 치특중 혼재가 있네요. 치특중 혼재. 이 치안경비라는 거는, 이제 대규모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도 있는데, 또 이렇게 노동조합 등에서 강경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과거의 경우에는, 화염병이 나오거나, 이런 집회도 있고 그랬죠. 군사 독재 시절에는. 자, 그러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중범죄라고 그래요. 다중범죄. 조직화된 다중. 이 다중이라는 개념은 조직화되어 있는 거예요.
조직화된 다중이 집단적인 범죄를 하잖아요. 이럴 때 하는 치안경비. 예전에 전투경찰대가, 그러니까 지금은 기동대가 활동을 하는 것을 치안경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다중범죄에 어떻게 진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특수경비는 테러예요. 인질난동, 살상. 이것 때문에 저는 경찰 특공대도 두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인질범이랄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거고요. 중요 시설 경비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랄지 여기에는 시설주가 담당을 하긴 하지만 통합 방위 사태가 발생한달지 이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중요시설이라고 하는데 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해요.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중요시설에 대한 예방, 경계, 진압 이런 걸 담당하는 거고 혼잡 경비 또는 행사 안전 경비라고도 하는데 경기 대회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미조직 군중이 있어요. 이제 군중 심리 때문에 이게 먼저 가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겠다라고 환풍구에 올라갔다가 환풍구가 빠져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군중 정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음악 공연장 운영자는 필수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신고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이러한 혼잡 경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경비 또는 재난경비라고 하는데 자연적, 인위적 돌발 사태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경비를 서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대상에 따른 거예요. 경비 대상에 따라서 치안경비, 특수경비, 중요시설경비, 혼잡경비, 재해경비로 나누어지죠. 이제 경비 개념에 대해서요. 이제 경비의 개념. 이 정비상 경비와 준비상 경비가 있어요. 비상 중에서 정비상과 준비상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는 고도 경비가 필요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징후는 약하지만 불안정한 상태가 실시될 때, 그러니까 고도 경비까지 필요하지 않을 때 이거를 준비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정비상은 대통령 선거철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 경비가 필요하죠. 좀 뭐 줄타기처럼 그러잖아요. 국제 행사가 개최된다 할지 이런 경우에 이 징후가 있어요. 테러 징후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고도 경비가 필요하면 이걸 정비상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기념일 등 각종 행사, 3.1절 행사를 할지 이런 경우에 어떤 징후는 약하지만 불안전한 상황 이럴 때 이제 하는 걸 우리는 준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비상과 준비상 경비 개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받습니다. 고도의 경비가 필요하다. 이런 걸 정비상 경비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이상으로 우리는 경호 개념과 경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경호의 개념을 보면은 실정 법에서 정하고자 하는 형식적 의미의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학습을 해야 될 게 경호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형식적 의미의 경우라는 부분들은 법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우라는 것은 과연 피경호자 위험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론적인 부분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호 개념, 그리고 경호 분류, 그리고 이 경비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이제는 법원을 볼 거예요.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법원 하면은 이거 말고 이렇게 이제 이 법원이 있어요. 이 법원, 우리가 대법원 할 때 이제 원자는 이 원자예요. 대법원 할 때 원자는 이게 지원자로 가는 건데, 여기 이 원자는 원천 할 때 원자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 법원이라는 건 뭐냐? 법의 존재 형식. 그러니까 이 법이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거는 재판하는 곳 이런 것이 이제 라면요. 대법원 할 때 법원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법에는 성문법이라는 게 있고요. 불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불문법은 보충적인 법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문법에는 판례법, 관습법, 조리 이런 게 있죠. 성문법이라는 거는 이루어져 있다.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문서로. 그러면 이게는 헌법, 법률, 그다음에 뭐 대통령령, 뭐 조례, 규칙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불문법은 이루어져 있지 않죠. 문서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법, 이런 거를 불문법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문서로 있지 않지만 계속 그런 관행이 있다면 법으로 인정하자. 누구나 그러하리라고 생각하는 일반 원칙을 조리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성문법으로 모든 걸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문법으로 보충하고 있죠.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고 불문법을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경우 법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이다. 성문법을 원칙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불문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개념이 아니어서 일단 우리는 이 출제는요, 이 성문법적인 법원이 출제가 돼요. 하니까 성문법적인 법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문법으로 이제 첫 번째 법원이 헌법이 나와요. 헌법. 국가 최고법이라고 볼 수 있죠. 국가가 있고 국민 있잖아요. 이 국가 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제 국가와 이제 국민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국가는 이 국가기관을 만들어요. 국가기관. 자, 국가기관들을 우리는 이제 통치조직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통치조직. 그럼 통치조직에는 어떤 게 있냐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은 뭘 갖냐면 기본권이라는 걸 갖습니다. 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 권력과 이 기본권은 반비례 관계예요. 국가 권력이 강하면 기본권, 인권은 더 침해될 수가 있고요. 인권의식이 강해지면 국가 권력은 조금 더 다운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규정하는 법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가장 최고법이면서 기본법이고 모든 법의 상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이라고 하죠. 법률도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 법률이어서 무효가 됩니다. 국가 권력도 헌법에 위반되면 공권력이 헌법 위반됐다 해서 헌법 소원이라는 제도에 가가지고 위헌을 선언하고 있죠. 따라서 경우 법원으로서의 헌법, 따라서 경우도 헌법도 바로 이 경우의 기본적인 준거 원칙이 된다. 따라서 헌법도 법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헌법은 통치 이제 구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회,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 그다음에 법원 등 이런 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경우 법원이 된다. 이 한 문장만 보면 돼요. 헌법도 경우 법원이다. 다른 건 됐고 요거 하나만 보면 돼요. 헌법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가장 피경호자가 되죠.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의 신분 예우에 관한 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에. 그럼 여기에 따라서 대통령 경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이제 이어지죠. 국무총리, 국회, 법원, 헌재에 관한 경우 대상으로 또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기관으로 헌법에 이렇게 규정을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 보면요.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요건 좀 알아둬야 돼요. 63년. 1963년에 대통령 경호실법, 지금 이제 경호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 경호실법이 이렇게 제정이 됐어요. 국가 최고 기관인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 원수, 외국우 대통령, 행정수반 등에 대한 경호 조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 법원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이게 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매 시험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철저히 이제 공부를 해 가야 돼요. 따로 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대통령 경호처가 있는데, 그러면 경호처에서는 또 누구를 담당하느냐? 대통령과 그 가족, 그러니까 이 가족이기 때문에요. 이 대통령은 이제 어떤 형제자매는 안 들어가지만 아무튼 자녀들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당선인과 그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중요하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싫어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이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10년까지 전직 대통령은 경호처에서 해줘요.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그 다음에 과 배우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족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모든 가족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다만 대통령 임기 만료일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아직 뭐 임기 만료일 전에 이제 그 퇴임 한 건 아니죠. 탄핵은 좀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5년으로 하게 됩니다. 퇴임 후에 사망했다. 그러면 퇴임일부터 계산해서 10년이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5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인데 퇴임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임기 전에 퇴임했다 할지 또는 사망했다 할지 5년으로 하고 퇴임 후에 사망했다 그러면 5년간 하는데 그 10년을 넘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권한 대행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황교안 총리가 대시 권한 대행을 했잖아요. 그 배우자까지 그 대행 기간 동안 가족이 아니고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국가 원수나 행정수반 배우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국내 요인 이럴 경우에 됩니다. 아무튼 경호처에서 경호하는 대상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아무튼 경호구역은 경호처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또 비서실장이 아니고요.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경호구역은 누가? 경호처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자간 정상회담 회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국가들과 그렇게 이제 다 모이게 되는데 이럴 때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 안전 대책 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 안전 대책 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경호와 관련된 내용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이제 경호안전통제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호처장은 뭐 이렇게 이제 직원을 파견, 국가기관 다른 기관에다 파견 요청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 경호처장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할 때 이게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둬가지고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 다시 더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경찰 관리, 경호 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 관리라는 건 뭐냐면 수사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경호 경무는 무기 휴대를 할 수 있습니다. 무기 휴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근거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앞으로 다시 볼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자,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대통령 경호실법이 1963년 만들어졌다면 1969년 연도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 제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80년에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 규정이 이제 도입돼요, 헌법에. 그러면서 81년에 이제 예우를 강화하게 되고, 88년에는요, 유족의 경호, 경비 기간을 필요한 기간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고, 95년에는, 전직 대통령이 동법 기본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잖아요.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특히 이제 이거는 95년으로 갔을 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돼요. 그리고 2010년에는 운전기사 지원,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전직 대통령 서거시 유족증 배우자에게 비서관 1명, 그리고 운전기사 1명, 배우자의 품위 유지를 고려해서 사망시에 지원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두고 있죠. 이렇게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 이제 필요한 기간 경호 경비가 있었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있어요. 잘 알아야 되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유족에 대한 예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필요한 기간의 이게 경호, 교통통신 사무실 제공 지원, 본인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그다가 그 밖에 전직 대통령에 필요한 예우,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일단 뭐 연금, 그 다음에 유족 예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경비, 그다음에 교통통신 사무실 제공 등 지원, 그 다음에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담당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직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그러면 이 탄핵을 받았다. 이제 그러면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해요. 딱 필요한 기간의 경호 경비만은 해줘요. 그러니까 앞에서 왔던 필요한 기간의 경호 경비 이것만 해요. 나머지 어떤 치료나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이런 지원 이런 건 없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돼버린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죠. 전두환 전 대통령 금고 이상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피를 했다. 그러면 국적을 상실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이제 이럴 때는 바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탕금, 도상. 탄핵된 경우, 금고 이상 확정된 경우, 도피한 경우, 그 다음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 경우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만큼의 경호 경비는 계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